안녕하세요 여러분, 성현쌤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희 총정리 복습을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수업이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는 기초적인 카메라 설정법을 배웠다면 이번 시간부터는 실질적인 카메라 무빙, 그리고 샷, 앵글, 그리고 오프닝 만드는 법, 여러 가지 어플들을 활용하는 법까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차시에서는 이때까지 저희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총 정리를 해서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생기는 궁금점이나 혹은 호기심들은 앞에 1, 2, 3차 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 저희가 카메라에서 혹은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빛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어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자, 실질적인 카메라의 움직임과 그리고 거리 혹은 그 다음 구도에 대해서 조금 배워보겠습니다. 자, 카메라 무빙은 크게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와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었는데요.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경우가 선생님이 여기 보이는 펜, 그리고 틸트, 페데스탈 샷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자체가 움직이는 샷들은 크레인 샷이나 달리 샷이나 여러 가지 샷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펜샷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펜샷은 여러분들 카메라에 보시면 파노라마 모드가 있을 거예요. 이 파노라마 모드를 여러분들이 촬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넓게 보여주기 위한 촬영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파노라마의 앞글자를 따온 펜 이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되고요. 카메라를 수평으로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이에요.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면서 화면에 보이는 이 스케이트 타는 남성의 움직임을 따라가면서 촬영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멀리서 경관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물의 등장도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혹은 자주 사용되는 장면에서는 영상을 이렇게 배경을 넓게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대상을 따라가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카메라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호 친구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경관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했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펜이나 혹은 카메라 무빙으로 영상 소스를 담을 때는 뭐 스케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무빙당 15초 정도를 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카메라는 가로로 이렇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삼각대를 이용하지 않고 손으로 촬영할 시에는 이렇게 떨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숨을 참고 이렇게 움직임이 일정하고 끊기지 않게 촬영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틸트샷.
자, 틸트샷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헤드가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설명드렸죠. 자, 그래서 이 사진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렇게 맥주통 2개를 들고 있는 이 남성의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선생님이 저번에 말씀드린 거는 이 남자의 얼굴이 궁금해진다라고 말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끝부터 틸트를 하면서 올라갔을 때 인물의 등장, 발끝부터 호기심을 자극해서 해소해 줄 수 있는 샷들로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인물이 이동할 장소를 보여준다라고 했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예로 들었을 때는 큰 건물 혹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면 신입사원이 될 텐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신입사원이 처음에 건물 앞에 딱 서서 포부를 다지는 그런 장면에서 건물을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쭉 보여주는 그런 샷들, 내가 일할 곳이 이곳이구나 라는 대사와 함께 많이 나오죠. 자, 그러한 장면들을 담을 때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카메라 무빙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는 그런 무빙이라고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이 장면들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영상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는데, 선생님의 영상 편집이나 촬영했을 때 의도는 이 영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해소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틸트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좋은 그런 무빙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친구를 불러서 선생님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2호 친구를 처음 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면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라고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로 올리면서 이 아이가 2호 친구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자, 조금 더 가까이서 찍어볼까요? 이런 장면들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로 틸트 샷입니다.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페데스탈 샷이라고 했었죠. 자,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카메라 무빙은 카메라 헤드만 움직였을 때의 무빙을 다루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헤드만 움직이는 무빙이라고 하기에는 카메라 자체가 움직이는 무빙에 더 가깝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틸트나 팬과는 다르게 렌즈의 움직임이 아니라 카메라의 높낮이를 움직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조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빙을 예로 들면서 선생님이 하나 설명해 드린 게 있죠.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파트 혹은 빌라의 위층 아래층을 함께 보여주기 위한 그런 무빙으로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페데스탈 샷을 선생님이 한번 보여드리면, 자, 책상 아래에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위와 아래가 뭐가 다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엘리베이터 안에 타 있고 엘리베이터 앞이 뚫린 그런 엘리베이터에서 올라가는 씬이라든지, 이렇게 내려오는 씬이라든지,
자, 이렇게 사용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페데스탈 샷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샷이라고도 말한다고 선생님이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것 외에 또 무빙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자, 뭐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바로 줌 기능이에요. 줌. 여러분, 줌 인, 줌 아웃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줌 기능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봅시다. 자, 줌 인, 대상을 서서히 혹은 빠르게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 뒤에 배울 클로즈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클로즈업은 이미 확대된 대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줌인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반대로 줌아웃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서서히 혹은 빠르게 멀어지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뒤에 저희가 배웠던 앞에 롱샷과 익스트림샷, 이미 멀어져 있는 장면과는 다른 과정을 보여주는 기능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여기서 서서히 자, 그리고 또 서서히 줌 아웃, 그리고 여러분들이 틱톡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혹은 릴스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뭐 이런 장면들 또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펜, 그리고 틸트, 그리고 페데스탈, 그리고 줌인, 줌아웃,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화면이 오른쪽에서 왼쪽 수평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펜 레프트라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화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펜 라이트라고 했었죠. 틸트도 마찬가지, 아래에서 위로 화면 이동했을 때는 틸트 업이라고 했었고요. 자, 위에서 아래로 이동했을 때는 틸트 다운이라고 했었고요. 페데스탈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는 페데스탈 업, 내려갈 때는 페데스탈 다운 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줌인, 줌아웃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카메라 무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촬영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유의할 점을 설명드렸었죠. 자, 여기 보이죠? 자, 촬영은 무조건 가로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이 가로로 한다라는 가정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혹은 1920, 1080의 해상도를 원할 때 가로로 한다라는 가정이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1:1 정사각형의 사이즈로 촬영을 해주셔야지 지원하는 그런 레이아웃에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자, 세로로 촬영하셨을 때는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라고 설명드렸었고요. 자, 촬영 전에는 카메라 렌즈를 필수적으로 닦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가지 불순물이 끼지 않고 깨끗한 화면에 촬영이 영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갓딱이라고도 한다고 했어요.
자, 카메라 무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카메라 샷의 종류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샷이 무엇인가? 영상을 구성하는 촬영의 최소 단위이고요. 한 샷에 나타나는 거리 및 피사체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거리 혹은 피사체 그리고 크기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샷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선생님이 이 샷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7가지의 샷이 존재를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7가지보다 더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정말 여러 가지의 샷들이 많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7가지의 샷과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몇 가지의 샷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픽스샷, 고정샷이라고도 했었죠. 자, 카메라가 고정된 상태로 촬영된 장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샷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나 혹은 증명사진을 찍을 때, 혹은 멀리서 경관을 일정하게 찍을 때, 그리고 밤하늘의 별, 여러분들 별이 이렇게 막 움직여서 선이 이렇게 그어진 거, 둥글게, 그런 사진들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저희가 보았던 그런 배웠던 노출들을 길게, 셔터 스피드를 아주 느리게 해서 긴 시간 동안 촬영을 하면 그렇게 되게 되죠. 그렇게 하려면 같은 자리에서 고정을 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픽스샷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를 이렇게 제 졸업사진처럼 한번 찍어볼까요? 자, 이렇게 고정된 상태에서 촬영하는 것. 지금 손으로 들고 있어서 조금 흔들리는데 말을 하느라 숨을 참고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고정된 상태로 촬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샷이 바로 픽스샷이라고 하는 샷의 종류입니다. 자, 돌아가 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샷으로 클로즈업 샷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이 클로즈업 샷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인물의 사진처럼 표정 그리고 감정을 잘 드러내 준다라고 했었죠. 자, 지금 이 인물의 표정 어떻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어색해하는 또는 떨떠름해하는 그런 표정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샷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얼굴 외에도 다른 신체의 일부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크게 나타내주는 장면이라고 했었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 여러분 넷플릭스에서도 많이 봤을 텐데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자, 그런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수술 장면들이 나오죠. 막 여러 친구들이 수술을 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클로즈업 한다라거나 혹은 수술 받는 환자의 얼굴, 수술 부위 등을 클로즈업 한다라거나 그런 장면들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이 2호 친구의 손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그리고 발, 그리고 얼굴. 이런 식으로 클로즈업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클로즈업 샷이 조금 확대되고 강화되면 이렇게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선생님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설명할 때 예로 들었던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였죠? 네, 맞습니다. 아내의 유혹이라는 드라마를 조금 설명을 예제로 드렸죠. 그래서 그 드라마에 보면 목에 있는 점, 이 드라마의 판도를 아주 크게 흔드는 그런 특이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인물의 작은 디테일, 특이점들 혹은 상처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주 조그마한 피사체, 곤충 같은 그런 피사체들을 시청자가 집중할 수 있게 강하게 확대한 장면이에요. 자, 이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설명을 조금 드리면서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마이 네임이라는 드라마도 조금 예로 들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 그래서 익스트림 클로즈업 샷을 조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확대해서, 자, 원래 크기는 이 정도의 크기인데 강하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자, 이해가 좀 가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죠? 바스트 샷이 있었죠. 자, 이 바스트 샷 같은 경우에는 픽스 샷과 더불어서 이런 그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라고 했었죠. 사실 픽스 샷 같은 경우에는 샷보다는 무빙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러한 장면인데 이런 바스트 샷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상태에서 가슴에서 머리 끝까지 표현한 장면이고요. 인물의 표정이나 어떠한 약간의 제스처, 동작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샷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바스트 샷은 어떻게 사용된다 그랬었죠? 네, 맞아요. 한 가지의 고정된 그러한 장면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양 측면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한 인물의 그런 상태를 다각도로 조금 보여준다라고 했었죠.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이렇게 바스트샷 정면에서 이렇게 찍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측면에서도 찍어볼 수 있고요. 자, 선생님이 측면에서 찍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피사체의 시선이 가는 방향으로 여백을 주게 되면 조금 더 영상미가 한층 복돋아진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바스트 샷을 설명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디엄 샷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미디엄 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허리 바로 아래부터 상체, 머리 끝까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한 장면이고요. 앞에 배웠던 롱샷과 클로즈업 샷의 중간 크기의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미디엄 샷과 바스트 샷, 그리고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웨이스트 샷이라는 샷과 굉장히 많이 혼동을 하시는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디엄 샷 같은 경우에는 가슴 아래, 골반 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스트 샷 같은 경우에는 가슴의 바로 아래부터 그리고 머리 끝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엄 샷 같은 경우에는 인물의 표정, 배경, 행동을 조금이나마 조금 다채롭게 담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어디에 있는지 단편적으로나마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샷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선생님이. 자, 뒤에 있는 저 1호 친구도 지금 바라보고 있네요. 자, 이런 1호 친구가 바라보고 있는 이런 시선들까지 함께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샷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니샷이라고 하는 샷도 있었죠. 자, 이 니샷은 인물의 얼굴부터 무릎까지가 말 그대로 포착된 장면이고요. 인물의 신체적 표현, 주위 환경을 동시에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 사진을 조금 예로 들어서 보여줬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이 여성분이 주머니에 손을 걸치고 있고 아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이 장면을 이렇게 키워주면 자, 어떻게 보이세요? 그냥 차렷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하지만 니샷으로 보았을 때는 이 인물의 신체적 표현과 주위 환경도 같이 보여진다 라고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자, 이해 가시나요, 여러분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바스트 샷으로 보았을 때는 인물의 손이나 발이 보이지 않지만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롱샷이 있었죠. 자, 이 롱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사체 인물에 집중되기보다도 배경을 많이 포함한 장면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면의 날씨 혹은 앞으로의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설정하기 위한 샷입니다. 자, 조금은 극단적으로 말해보면 만약에 이런 분위기의 장면에서 조금 음악이라던가 음향 효과들이 불길하게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이 바다, 호수에서 쓰나미가 일어나서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앞서서 설명드렸을 때는 공항샷을 설명드렸었죠. 공항에서 어떠한 비즈니스맨이 통화를 막 하고 있는데 그 공항에 경관들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막 불길한 음악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 드는 생각은 혹여나 비행기가 지연되지 않을까? 혹은 이 공항에 어떤 지진이라던가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들게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건이 일어날 장소를 설정하기 위한 샷도 될 수 있겠고요. 이렇게 배경을 많이 보여주기 위한 샷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해가 가시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볼까요? 자, 선생님이 작업 환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롱샷으로 배경을 함께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펜을 이용해서 경관을 크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경관과 함께 만약에 여기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전쟁터였다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죠. 지금 2호 친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고 1호 친구는 뒤에서 어떠한 이 친구를 말릴까, 아니면 뒤에서 뭐 음악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암살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러한 효과를 내어주는 샷이랍니다. 자, 그리고 익스트림 롱샷이라고도 또 설명을 드렸었죠. 익스트림 롱샷 같은 경우에는 장소의 규모를 강조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 시간에서 드론으로 찍은 화면들을 조금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아주 큰 빌딩들이나 뭐 뉴욕에 있는 뭐 센트럴파크 도심 속의 숲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큰지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샷이라고 했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설명드렸었죠, 선생님이? 인물과 함께 이렇게 대비하기 위해서 보여지기도 한다, 규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말씀드렸었죠. 아주 큰 나무가 있는 숲에서 피사체, 즉 인물이 저렇게 멀리서 조그만하게 보여진다면 이 나무가 얼마나 큰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샷들을 만들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 수 있는 샷이라고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익스트림 롱샷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전 시간에 있는 이전 강의들에 있는 영상들을 조금 참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저희가 샷을 배운 후에 앵글에 대해서도 조금 배워봤죠. 자, 앵글. 선생님, 앵글 뭐라 그랬었죠? 자, 간단하게 카메라가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그래서 이 앵글은 저희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들로 이렇게 카메라에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아마도 굉장히 실제적으로 담기기도 하고요. 자, 하나하나 한번 알아봅시다. 자, 앵글의 종류라고 적혀 있고요.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을 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앵글의 종류를 알아보자 라고 선생님이 적어 놨습니다. 자, 다양하고 역동적인 영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여러 가지 추가 컴퓨터 그래픽이 아닌 사실적인 영상을 조금 더 카메라에서 아까 배웠던 샷이나 무빙들과 컴비네이션 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역동적인 영상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선들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하이앵글이라고 했었죠. 자, 이 하이앵글을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갓난아이를 바라보는 성인의 시선이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대상을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게 되는 각도이고요. 인물의 심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자, 드라마나 영화에서 갓 태어난 아이를 아버지가 바라보는 장면을 먼저 담아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바라본 아이의 그런 앵글로서 장면을 구성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은 의도에 맞게끔 그렇게 연출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하이앵글을 실제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자, 이렇게 사용된다고 했었어요. 혹은 이렇게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앵글, 어떤 앵글이 있었죠? 바로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이 아이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인물을 사실 그대로 보여줄 때 사용한다고 했었어요. 물론 화면 속에 있는 장면이지만 나와 마주보고 있는, 시청자가 이 화면과 화면 안에 있는 피사체와 마주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인물을 사실 그대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연인이 있는데 연인 중에 여성분이 이렇게 카메라와 시선을 맞추고 있죠. 이러한 효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아이레벨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렇게 바스트 샷 혹은 미디움 샷, 조금 길게 봐도 니샷까지 정도가 아마 적당하다라고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바스트 샷, 미디움 샷에서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 친구가 조금 불량하게 보이기도 하는데 뒤에 1호 친구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여진다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이게 아이레벨 앵글입니다. 자, 그리고 로우 앵글 같은 경우에는 역동적인 장면을 혹은 운동감이 있는 장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대상을 아래에서 위로 바라본 각도이고요. 이 앵글을 설명할 때 선생님이 짱구 그리고 겁쟁이 페달이라는 애니메이션을 좀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전거를 막 타고 가는데 그 자전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고 가는 그 장면들을 클로즈업해서 아래에서 위로 보여주는 장면들. 예. 그렇게 운동감을 높이고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장면들이라고 설명드렸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때요? 지금 이 아이가 특별한 포즈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덜 역동적인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조금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출격을 하려는 그런 스탠스죠. 그래서 이 로우 레벨 앵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틸트와도 많이 사용한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각 앵글이라고 하는 앵글도 있었어요. 자, 굉장히 직관적인 사진을 선생님이 가져와서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빌리크 앵글 이라고도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자, 카메라를 비스미 기울인 각도, 그래서 선생님이 대각 앵글이라고도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상의 긴장감 그리고 임박한 변동을 암시한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있는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예요, 여러분들? 치과죠. 선생님이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치과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치과 침대에 누워서 진료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조명을 가까이 대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긴장감이 있게 되죠. 그리고 곧 있으면 엄청난 고통이 따를 거라는 그런 임박한 변동을 암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면으로 선생님들이 있으신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항상 옆에서 고개를 비스듬히 하고
오늘 컨디션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면서 굉장히 긴장감과 무서움을 조금 자아내는 그런 앵글들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 사각 앵글도 줌과 줌인과 줌아웃을 더불어서 좀 역동적인 영상들을 만들어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예로 들어드린 게 뮤직뱅크를 조금 예로 들어드렸어요. 그래서 뮤직뱅크에서 보면 뭐 BTS나 혹은 뭐 레드벨벳이나 뭐 다른 여타 댄스 가수들, 아이돌들이 이렇게 표현된다라고도 했었죠. 이렇게 줌인, 줌아웃, 이렇게 사각 앵글로 이렇게 뮤직뱅크 같나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사각 앵글을 만들어서 조금은 변칙적인 앵글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뤄봤고요. 자, 이렇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해서 좀 배워봤었어요. 자, 포스트 프로덕션이 뭐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촬영이 끝난 후에 영상을 완성하는 단계라고 해서 편집, 그리고 영상이 편집된 상태에서 분위기를 자아내는 음악들도 삽입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액션씬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담기 위해서 효과음도 음향팀에서 내서 담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편집하기를 예로 들어서 저희가 멸치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오프닝 그리고 클로징 또 만들어 보았고요. 그 만든 영상들을 토대로 저희가 블로라는 어플에서 직접 이렇게 나열해서 편집도 한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포스트 프로덕션 과정이 있기 전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필수적으로 촬영된 영상물들이 필요하겠죠. 촬영 소스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포스트 프로덕션을 하기 전에 숙제를 내줬었어요. 이렇게 촬영 소스를 최대한 만들어 오기. 자, 아직까지도 소스를 만들지 않은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많은 소스들을 확보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이 저희가 기초반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다음 수업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편집을 해볼 텐데 영상 소스, 촬영 소스들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편집을 할 재료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촬영 소스들을 만들어 놓으신 후에 다음 강의를 들으셔야지 조금 더 강의를 스텝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인트로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멸치 어플을 다운받아서 실행을 했었고요. 자, 저희가 채널 아트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SNS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자, 상단에 있는 유튜브 카테고리를 선택을 했었어요. 여기까지는 채널 아트와 똑같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달라지는 게 채널 아트가 아닌 오프닝, 즉 인트로 템플릿을 찾기 위한 카테고리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템플릿을 선택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처음에 선생님이 채널 아트 만들 때 설명드린 동영상이 삽입되는 아이콘이 이렇게 필름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인트로 템플릿을 선택을 하시고요. 만들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플레이 버튼으로 이게 어떠한 템플릿인지 확인도 해볼 수 있고요. 자, 본인이 선택을 잘 했다. 이 템플릿으로 오프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난 후에는 영상 만들기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템플릿들, 미디어가 삽입되는
이런 박스들이 생성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원하는 이미지 혹은 영상, 미디어들을 여기 삽입해 줍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삽입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은 사진, 이미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콘이고요. 아까 보신 필름 모양 아이콘은 영상이 삽입될 수 있게 하는 아이콘입니다. 자, 이렇게 삽입을 해서 완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러한 팝업 창이 생성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영상이 제작됩니다 라는 이 팝업 창에 확인을 누르게 되면 자, 이렇게 바로 내 보관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제작이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잠시 기다린 후에 여기 있는 화살표를 클릭을 해서 자, 초기 화면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세 줄짜리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보관함이 생성되게 됩니다. 보관함 화면이. 자, 여기서 제작 완료를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완료된 내 영상들이 보이게 되죠. 자, 이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야 되기 때문에 클릭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자, 제가 만든 영상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이런 프리뷰 창도 있고요. 자, 화질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란도 존재를 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었죠? 꼭 고화질로 다운로드 받아야지 유튜브 레이아웃 해상도에 맞는 화질의 영상이 다운로드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드는 과정들은 바로 앞에 있는 차시에 5강에 설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한 번 더 따라해 보면 손에 익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3차 시에서는 저희가 클로징 영상까지 아우트로까지 만들어 보았고요. 그 만들어진 이 영상을 가지고 블로라는 어플에서 편집까지 조금 해보았어요. 자, 이 블로라는 어플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바로 다음 차시인 중급편에서 편집을 할 때 활용되는 어플이기 때문에 꼭 미리 다운로드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 블로라는 어플은 아이폰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하신 후에 이러한 아이콘의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자, 어플을 실행하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생성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는 저번 차시에는 여기에 있는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미디어를 삽입을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까지 가져봤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아이콘대로 정방형, 정사각형의 1:1 화면 비율도 만들 수 있고요. 4:5의 인스타그램 비율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16:9, 1920, 1080 해상도의 화면 비율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세로 이렇게 9:16 페이스북에서 사용하는 세로 화면 비율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사용하는 위아래 여백이 있는 시네마틱 화면 비율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여기 나오는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트랙 혹은 리전이라고도 하는 여기 박스 안에서 내가 삽입한 미디어들이 순서대로 잘 삽입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는 안 보이지만 아래에 있는 음악란에서 저희가 BGM까지 삽입을 해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지금 크리에이터 교육 기초편은 끝이 났고요. 자, 이 기초편 영상을 기반으로 앞으로 모든 강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총 정리가 되는 요약편도 보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은 1, 2, 3차 시도 잘 살펴보시면서 기본기를 닦아 나간다면 분명 중국 과정에서 편집 기술을 배워지게 되면 앞으로 좋은 영상 그리고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과 필드에서 또는 여러 가지 현장에서 동료로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초편을 강의해드린 김성현 선생님이고요. 자, 앞으로 남은 중급편 그리고 고급편 과정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이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